제가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고, 그러니까 의료 영상의 역사를 좀 보고, 인공지능 이제 히스토리를 좀 보고, 그리고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했었던 게 클래시피케이션, 이 영상이 의자 영상이냐 뭐 이런 거 찾는 거. 의자 영상인데 의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의자 말고도 뭐 이런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로컬라이제이션을 여러 개 하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꼭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세그멘테이션, 바운더리까지 그리는 이런 문제 4개를 이제 의료 버전으로 이제 만들면 딥러닝 문제가 되고요. 뭐 많이 보셨겠지만 딥러닝은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 능력이 엄청 필요한데 실제로 한 80%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에 들고 20%를 인공지능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98%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2% 하는 거죠. 물론 메서돌로지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 관점에서는 응용을 주로 많이 하니까. 또 이제 그거에 기반하는 이제 수학과 통계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메인 엑스퍼티즈. 요즘 이제 점점점 이제 뭐 오토케라스나 뭐 이런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쉬워지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니드보다는 어떻게 보면 도메인 엑스퍼티즈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실제로 이게 디버깅 자체가 뭐 코드가 잘못된 경우도 가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건 데이터를 잘못 줘서 데이터 디버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워낙 까칠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우리가 주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이제 전혀 다른 거를 학습할 가능성도 많고, 그러면 이제 얘를 괴롭혀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걸로 이제 하려 그러면 이제 내가 데이터도 이제 엄청 많이 알아야 되고, 얘가 왜 이렇게 다 잘못 가는지,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단순히 임밸런스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항상 이제 이런 게 옛날부터 어려운 문제였어요. 신텍스는 컴파일할 때 에러가 나거나 뭔가 이제 에러가 나니까 쉽게 알 수 있는데, 시멘틱스가 잘못된 건 이제 훨씬 더 어려운 문제고, 도메인 날리지에 대한 철학과 뭐 이런 뭐 이 메서돌로지나 뭐 이런 거 내가, 그리고 또 이제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도메인 날리지를 100% 이해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의 의학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내가 모르면 어쨌든 아는 사람을 찾아서 물어봐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융합연구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잘 보면 각자 이제 누구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매스매틱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제 도메인 엑스퍼티즈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종의 융합연구는 맞고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3명이 모여서 우리 뭐 다수결로 뭘 결정한다 뭐 이렇게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이런 것도 의학을,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철학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얘기하면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사와 개발자는 한 명은 화성에서 왔고 한 명은 금성에서 온 거예요. 얘기하면 뭔가 다른 얘기를 해요.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공간에서 얘기를 해도 철학이 다른 거죠. 지향점도 다르고. 그리고 그런 걸 잘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쉽지 않죠.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은 아무도 안 가르쳐주잖아요. 융합연구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95%가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으시면 소프트웨어를 잘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박보은 선생님이 여기 와서 뭘 배웠냐고 내가 어제 물어봤더니 전처리를 배웠대요. 인공지능 연구하러 와서 전처리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대부분의 일이 전처리 프리프로세싱 해야 되는데 내가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프로그램 짜서 해야 되고, 결국은 구글 찾아보면 뭐 그렇다고 뭐 옛날에 내가 이제 96년에 의료 영상 처음 시작할 때는 다이콤 라이브러리가 없었어요. 내가 다이콤 스펙 보고 직접 짰거든요. 파싱 해가지고. 그 ABO 안에 들어있는 다이콤 라이브러리 내가 짠 거예요. 보시면 엄청 허접하긴 하지만 속도는 엄청 빨라요. 그게. 근데 커머셜로 옛날에 컴퓨터 엄청 꽂았기 때문에 그 빨리 짜려고 엄청 고생했는데, 그런 시대에 대비 지금은 뭐 파이썬이든 매트랩이든 어디 가면 뭐 쓸만한, 물론 이제 그걸 100% 해결되진 않지만 쓸만한 다이콤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가져다 쓰더라도 이제
흔히들 남의 걸 가져다 쓰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가져다 쓰는지 이게 버그인지 내가 잘못 알아 쓰는 건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저희 슬랙에 뭐 트러블 슈팅 채널을 만든 것도 이제 빨리빨리 안 되면 올리고 저희들끼리도 그 날리지나 그 익스피리언스가 이제 불균등하게 있으니까 그런 걸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서 뭐 저는 트러블 슈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트러블 슈팅에 대답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뭐 커피 쿠폰이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 랜덤 커피의 베리에이션 버전이죠. 근데 어찌됐든 이게 현실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발 잘해야 되고 그래서 굿 프로그래머가 되면은 이제 DLL에서 충분히 이제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도 이제 잘하려면 철학이 필요한데 그 철학이 대부분 인공지능과 상반적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할수록 인공지능 학습을 잘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철학적으로.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를 고쳐야 되면 옛날식으로는 내가 프로그램을 뜯어가지고 고치지만 지금은 데이터 디버깅 같은 걸 하거나 다른 식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영모션에 걸려있는 사람들, 옛날에 뭐 날아다니는 프로그래머인데 인공지능 학습 못해. 뭐 그런 게 이제 옛날에는 도메인을 제대로 알 필요도 없었거든요. 프로그래머들이. 그런 이제 철학적이 어디나 이제 철학이 상충되고 있고 저희 랩은 어찌됐든 뭐 그거의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 하면 아나콘다, 뭐 비주얼 스튜디오, 쿠다, 뭐 CUDNN 뭐 이런 거 설치하시면 되고 뭐 케라스 라이브러리 옛날에 그 박보희 선생님 한번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그 백엔드에 텐서플로우 시아노는 죽었으니까 그거 말고도 뭐 수많은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들 심플 ITK, 오픈CV, 펜다스 뭐 이런 것들 깔고 뭐 파이썬은 알아야 되는데 매트랩도 요즘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2018B에 보면 매트랩 라이브러리나 코드들도 한 줄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나 매트랩이나 프로그램하기 굉장히 쉬운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제 컴파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에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고요. 어쨌든 손에 익은 거를 잘 쓰셔야 되고 뭐 매트랩은 이제 커머셜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울산대에서 이제 아카데미 라이선을 사서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별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디플로이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웨이트만 가져다가 디플로이 해주는 시스템 따로 있기 때문에 뭐로 해도 학습만 되면은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뭐 편한 거 쓰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파이썬 기준으로는 이제 매트랩에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넘파이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설명을 한 거니까 판다스 DB 관리하는 게 있고 파일 포맷 내가 이제 다이콤 엑시트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다이콤이 뭐 엑시트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3차원 데이터면 2차원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2차원 영상하고 다 똑같은데 축이 하나 더 있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엄청 헷갈려요. 베리에이션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폼에 따라 다 엑시트도 다르게 쓰고 리프트 파일이나 애널라이즈나 다이콤이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고 보면 서포트하는 파일 포맷이 이제 우리는 의료 영상을 다루니까 영상 파일 포맷을 엄청 잘 알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다이콤 파일이 하나의 포맷이 아니라 다이콤 포맷이 아주 루스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읽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있고 그게 이제 심플 ITK 안에 라이브러리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나머지 다이콤들도 근데 이제 전처리, 후처리, 그 다이콤을 저장하는 방법이 이제 직관적으로 4개가 있고 임플리시트, 익스플리시트, 빅에디안, 미들에디안 이거의 콤비네이션으로 4가지로 저장이 되고요. 또 내 라이브러리가 못 읽는다고 뭐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고 그거 다 컨버전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왜 못 읽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게 뭐 헤더를 잘라먹어서 못 읽는 건지 뭐 정말 가비지가 들어와 있는지 뭐 라이브러리 짤 때 그런 걸 가정하지 않고 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다이콤 라이브러리 중에 파이다이콤, 심플 ITK 뭐 이런 것들은 정확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ITK라고 그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파이썬에 붙여놓은 게 심플 ITK고 뭐 노트북 형태로도 불러 쓸 수 있고 아이파이썬에 붙여 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심플 ITK는 원래 ITK가 C++로 짜져 있어요. 실제로 옛날 라이브러리는 포트란이나 C++로 짜져 있는 게 많고 그 위에다가 이제 랩핑을 해서 뭐 R이든 파이썬이든 자바든 뭐 루아든 이런 데 불러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심플 ITK가 있는데 심플 ITK는
이 사람이 비지블 휴먼이고요. 이 사람이 비지블 우먼인데 사형수예요. 미국에서. 사형수를 도네이션을 죽고 나서 시체를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갈아냈어요. 0. 몇 밀리로? 아마 비지블 휴먼은 1mm로 갈아냈을 거고 비지블 우먼은 0.1mm로 몇 년 후에 한 거거든요. 몽결하고 슬라이싱 했어요. 정말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지 말아요. 이게 이제 비지블 코리아도 있는데 비지블 코리아는 정육점에서 고기 써는 칼로 썰었는데 이 비지블 휴먼은 실제로 갈아내서 없앴어요. 이렇게. 그거는 0.1mm 미만으로 자른 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아낸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시체를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CT MRI를 찍었어요. 그리고 갈아서 한 장 한 장 단편을 찍어서 이게 맞짝으로 있고 이거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공개돼 있다고. 비지블 코리아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엽기적인 데이터긴 한데 보면 CT, MRI 그거에 대한 단층인데 얼려있기 때문에 물을 채워가지고 아마 얼렸을 거고요. 나중에 얼릴 때 줄어들지 않게. 그리고 보면 여기 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저 선 보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갈 때 이게 막 마음대로 가거나 2D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이 안 될까봐 몸에다가 이제 쇠줄을 이렇게 4개인가를 묶어가지고 쇠줄이 보이게 해서 쇠줄로 이제 위아래를 이제 정합하게 만들어져 있고 미싱돼 있는 거는 로스된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했는데도 없어진 데가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 뇌도 기부했는데 아인슈타인 뇌의 시편이 하나도 안 남아있대지. 그냥 우울한 상황이에요. 누군가 이제 누구 집에 막 전시돼 있지 않나요? 훔쳐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심플 ITK가 심플풀로 짜져 있고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그멘테이션 레지스트레이션의 영상 처리 알고리즘 플러스 다이콤 인풋 아웃풋 의료에서 쓰이는 거의 모든 파일 포맷의 인풋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 컨버터라든지 리샘플러라든지 레지스트레이션 후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잘 써야 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심플풀 레벨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매트랩에서도 불러 쓸 수 있고 파이썬에서 불러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라이브러리는 공부는 해야 돼요. 영상 처리도 몇십 년간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영상 처리 이미지 프로세서나 매스매티션이 지금 딥 트러블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어제 애종철 교수가 이제 어디 아티클 하나 올려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막 박사까지 공부해서 수많은 수학이나 영상 모델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인공지능 학습이 더 좋다는 거죠,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학부 애들, 고등학생 애들이 더 잘해요. 이게 이미 자기가 많이 배우고, 아까 영모션에 걸려있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이 그만큼 파괴적인 기술인데,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해서 이제 익스포넨셜리 발전하면 진짜 그렇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얘가 로그 스케일로 세츄레이션 되면 기존에 있는 모델 중에 하이브리드들이 들어가서 이제 인공지능 애큐러시를 올리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모델이 있으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 없을 가능성도 있고 뭐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 그 경계를 걷는 사람들이 많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금 뭐 포닥이나 뭐 박사를 받아서 뭐 수학으로 아주 뭐 의료 영상 모델링을 아주 잘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보다 그냥 인공지능이 데이터만 때리면 더 좋은 애큐러시가 나오는 거가 이제 어쨌든 수학자 입장에서 영상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딥 트러블이라고 해서 그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더라고요. 한번 읽어봤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처리 관점에서는 어찌됐든 그 모두 다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처리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프레퍼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이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되고 이것도 이제 하나씩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기생충 학자가 있거든. 우리나라 다 의사인데 기생충 학을 했던 옛날에 우리나라는 기생충이 엄청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뭐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 사람 너무 열심히 해가 기생충이 다 박멸됐어요. 그래서 기생충 학자의 직업도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이제 의료는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순발력이 좀 떨어질 것 같잖아요. 새로운 학문으로 막 이렇게 의학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지만 그 개인은 그걸 못 따라갈 수 있잖아요. 기생충은 박멸했지만 자기 직업이나 자기 후대는 이제 없어지는 그런 학문도 생기는 거고요. 이제 영상 처리 관점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영상 처리가 지금 프레퍼레이션을 위해서 이런 ITK나 이런 걸 배워서 써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인공지능이 되고 기존 방법보다 더 좋다고 하고 기존 방법이 하이브리드 해도 전혀 액큐러시가 좋지 않으면 실제로 심플 IPCAM 점점 지금 뭐 모두 다 그런 입장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똑같고 저는 인공지능을 뭐 딥러닝을 알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옛날에 그냥 머신러닝 좀 써봤던 사람인데 어찌됐든 딥러닝 뭐 그리고 영상 처리를 주로 했던 사람인데 딥러닝이 되고 그거를 다 딥러닝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확실한데 그게 이제 어쨌든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기생충 학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본진인데. 아,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세수대는 세푸대니까 선생님들은 딥러닝을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딥러닝이 익스포넨셜리 발전하면 뭐 저는 뭐 이런 거는 다 레가시인 거죠. 근데 그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세츄레이션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모델이랑 할 거예요. 이게 데이터도 무한히 많은 것도 아니고 레어리즈도 있고 뭐 온샷 러닝도 있고 뭐 실제로 그런 거의 대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옛날 알고리즘들이 막 들어오는 거기도 하고 지금도 뭐 제가 보기에 이제 세상의 진리가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다 이제 설명이 되고 해결이 되느냐 뭐 좋은 일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영상 입고 쓰는 거는 뭐 워낙 쉬운 거지만 그리고 이제 영상을 이제 그리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파이썬 노트북이 딱 편하진 않아서 저는 매트랩이 더 맞더라고요. 근데 뭐 선생님들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액션 코로나 사지탈인데 막 축이 막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보면 이 뒤에 사람이 누워 있어서 찍고 있기 때문에 피가 뒤쪽에 고여 있거든요. 덴서티가 높아요. 사람 피는 스폰지에 물이 적셔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서 있으면 로어로 뭐 이 아래쪽 바닥에 피가 잔뜩 있고 누워 있으면 등 쪽으로 피가 찰 것 같잖아요. CT에 보여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거가 이제 그냥 영상을 영상으로 보지 않고 의료 영상을 봐야 되고 사람 몸을 보는 거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오랫동안 썼던 이제 그런 노테이션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거고요. 머신러닝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쓰고 있는 뭐 데이터 스플리팅이거나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뭐 다 짜볼 수 있는데 이미 있는 거 있으면 써야 되지만 그것도 이제 잘 이해하고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키드런이라고 이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쓰고 있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머신러닝이 특정 이제 뷰 포인트를 잡고 학습을 시키지만 이렇게 로컬리 있거나 트랜스포즈 되거나 로테이션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잘 해결하지는 못해요.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식으로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검은색 바탕에다가 흰색 글씨를 쓰게 되면 그 이게 이제 센터에 안 있으면 이제 센터에 오게 할 수도 있지만 전처리를 해가지고 디텍트를 해서 근데 인공지능을 러버스트하게 학습해서 센터에 없어도 잘하게 하거나 뭐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진을 요걸 가지고 트랜스퍼 러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챌린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어렵지 않게 이런 게 넘어가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제 각광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영상 처리 관점에서는 이런 거를 전처리, 후처리, 알고리즘 다 바꿔 써야 되는데 어찌됐든 인공지능은 MNIF만 잘 돼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이런 데이터 주면 이제 예를 들어 1인 확률은 뭐 굉장히 잘해. 얘는 검은 거 흰 게 이제 뒤집어져 있긴 한데 이제 굉장히 잘하고 2는 69% 정도로 이제 하고 3인 거는 8로 헷갈렸고요. 4도 8로 헷갈렸고 7은 0으로 헷갈렸고 문제는 컨피던스도 굉장히 높아요. 애들이 진짜 확신을 가지고 틀려요.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문제예요. 틀리면 애매하게 틀려야 되는데 확신을 가지고 틀리니까 이게 컨피던스 인터벌이 틀린 거죠. 제대로 학습이 안 된 거죠.
뭐 1억 8, 뭐 이렇게 54%뭐 이런데 실제로 디폴트 이거를 학습하면 그렇지만 이제 옛날 이제 MNIT로 학습하면 1은 0으로 학습하고 2는 2로 찾고 3은 8로 찾고 뭐 다 틀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인버트 까만색을 흰색으로 인버전만 해서 여도 굉장히 많이 이제 액큐러시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냥 랜덤 인버트를 쭉 하는 거예요. 이를 이제 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만 썼다가 이제 랜덤 인버트만 해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오그먼테이션을 하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로우 데이터를 별로 의료 영상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어요. 의료 영상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없는 거 생기면 안 되고 뭐 괜히 아티팩트 생기는데 인공지능은 데이터 오그먼테이션 관점에서는 랜덤리스에 던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오그먼테이션을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하면 오히려 더 모델이 러버트해지는데 그리고 매니폴드가 훨씬 더 잘 만들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현실에 없는 테스트셋에 없는 분포를 만들면 안 돼요. 트레이닝에서 있을 법한 테스트셋에 있을 법한 분포를 만드는 식으로 오그먼테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메인 난리지예요. 예를 들어 체스트 PA를 뒤집어서 찍는 사람은 없죠. 물고 나오면서 체스트 찍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또 뒤집어서 학습을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랑 뭐 필터 있고 렐로 하고 그래서 인버전 있고 필터 이면 점점 맞아서 틀린 것들이 확 줄죠. 어쨌든 7을 아직도 2로 학습하고 있지만 나머지 이런 것도 이제 8로 찾고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이런 거에 상당 부분 직관이랑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MNIT처럼 글자 쓰는 거는 글자 누구나 다 알잖아요. 하지만 의료 영상은 이제 의사도 헷갈리거나 이 의사는 입장이 다르고 저 의사도 입장이 다르고 이런 것들도 많아요. 체스트 피해에서 노즐을 이 의사는 그랬지만 나는 뭐 이거 인공지능이 찾았는데 만약에 나는 찾겠다 뭐 그린 사람 평가하는 사람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고 애매한 부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트라이얼 에러로 해야 되지만 남들이 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찾아야 되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인투이션이 이제 저희 데이터도 있고 남들 데이터도 있는데 남의 논문들을 많이 읽어봐야 되고요. 세그멘테이션은 영상을 이렇게 바운더리를 그래서 구분하는 거고요. 사람 둘이 서 있고 비행기 둘이 있고 뭔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브젝트를 나누는 거고요. 데이터셋이 이제 심장 데이터가 있는데 토니브룩에서 이거 MNI, DLI 데이터셋인데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이 루멘이라 피가 차 있고 엔도루미날 보더, 에피루미날 보더 이렇게 해서 심근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에 안쪽 바깥쪽을 이제 그려놓은 데이터셋이에요. 그럼 요거를 3차원으로 다 재면 심장의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심장이 짰을 때 얼마나 날아가는지 뭐 매스, 이 심근의 매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먹여 살리는 혈관이 피를 얼마나 줘야 이런 애들이 먹고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스트로크 볼륨 이것도 짤 때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옛날엔 손으로 그래서 쟀겠죠. 사람이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걸 이제 인공지능 학습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이제 이준 교수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요번에 컴피티션 하니까요. 이 CT 데이터긴 하지만 이 시스톨릭과 다이스톨릭이 있어요. 다이스톨릭 이완했을 때 시스톨릭은 짰을 때거든요. 그거의 볼륨의 차 안에 있는 챔버 피가 얼마나 내보내는가가 이젝션 프레션이라고 환자들은 저게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저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고 스트로크 볼륨 아마도 혈관이 막히면 네. 이제 임팍이 오는 아마 부위를 아마 볼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걸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있지. 그래서 이제 이건 MR 데이터고 MRI에서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걸 골드 스탠다드라고 놨을 때 영상에서 요거를 찾는 이제 인공지능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실제로는 뭐 이제 사람은 뭐 꽤 보도가 있으니까 잘 그릴 수 있겠죠. 어쨌든 데이터셋도 256이고 뭐 2D 데이터고 그래서 이제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왔던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가져다가 학습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작은 거 큰 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인코딩 디코딩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유넷을 많이 쓰는데 이게 FCN의 한 종류예요. 여기 뒤에 이제 큰 거 하나 붙여놓은 거냐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릴 거냐 근데 이렇게 언플링하면서 이렇게 일종의 디퓨전 이펙트들이 좀 들어가서 영상이 베이그해지는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하는 데는 오히려 이제 바운더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윤회 가지고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임팩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는 새로운 유닛들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유닛이 나와서 이제 가장 많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가 이제 풀리 컨볼루셔널 레스로, A는 이제 쭉 인코딩만 한 다음에 디코딩 할 때 이렇게 픽셀 전체를 만드는 식으로 인코딩 안에 이제 그런 리컨스트럭션 부분까지도 다 학습되게 만들어서 이것도 꽤 잘 돌아가고요. 잘 돌아가는데 이제 A는 이제 큰 거 작은 거에 좀 센서티브하고 뭐 약간 약점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점진적으로 키우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이제 큰 스토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FCN을 가져다가 이제 프리딕션을 하고 이 결과를 레이블이랑 해서 디퍼런스를 보면 이제 우리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면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이걸 보면 실제로 이 프레딕션 된 픽셀과 백그라운드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보고 로스를 해가지고 하면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얘는 백그라운드만 맞춰도 에큐러시가 뭐 90%가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은 무지 빨리 되지만 결과는 이제 아무것도 안 찾는 거죠. 밸리데이션 에큐러시가 98%고 로스는 0.6인데 실제로는 너무 많이 큰 거죠. 백그라운드가 타깃보다 훨씬 크니까. 그러면 이제 타깃만 맞추는 식으로 로스를 바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스 매틱을 가져다가 타겟만 맞추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이런 대부분 우리가 찾는 게 동그랄 가능성이 많고 바운더리를 우리가 정할 수 있으면 바운더리의 이런 매트릭스라는데 바운더리 간의 거리를 이렇게 구하면 잘 보면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데 요거는 맞았냐 틀렸냐 사람도 두 번 그리면 이 정도는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럼 오브젝트에 따라 이런 게 중요한 오브젝트는 이게 틀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한 오브젝트 맞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운더리 다이스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어떤 타우라는 입실론 같은 값을 준 다음에 입실론만큼 차이가 안 나는 거는 좀 틀려도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입실론보다 큰 영역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식의 이제 새로운 인덱스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이스는 뭐 약점이 좀 있는 게 부피 대 부피를 하기 때문에 큰 공간, 큰 거를 하면 무조건 올라가요. 아무리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센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에브리 픽셀이 다 컨트리뷰션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볼 때는 바운더리에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뭐 크기가 특히 의료 영상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잘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작은 거는 다이스가 형편없고 큰 거는 다이스가 엄청 좋고 에큐러시 레벨은 비슷한데 우리 바운더리 관점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이스 하나만 쓰는 거는 딱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즘에는 뭐 당연히 이제 다이스 로스로 학습을 시키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바운더리 로스를 쓰는 거를 좀 해보면 바운더리를 더 잘 맞추는 식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하겠죠. 로스 콘셉트 이렇게 들어가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운더리 로스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바운더리 로스를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계산 펑션들을 보면 뭔가 이제 오소고나라하게 다 쌓아가지고 거리 코레스폰드한 점을 찾아서 길이를 재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야 뭐 타우랑 잘라볼 수도 있고 그 로스를 이제 두 개를 다 쓰면 어떻게 되냐 볼륨 로스랑 바운더리 로스를 다 써서 주면은 둘 다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로스를 했더니 200개로는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 다이스, 밸리된 다이스 다 빵이 여기 보면 초록색이 다 바닥에 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러닝으로 이미 엄청나게 큰 데이터에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학습해 놓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알렉스넷으로 이제 학습해 놓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거를 트랜스퍼 러닝에서 이 문제로 고쳤더니 일단 바운더리를 찾죠. 근데 이게 이제 32바에 32의 점 하나 찾는 거라 이제 모델이 굉장히 크루드한 건데 어쨌든 로스는 잘 떨어지고요. 8바에 8로 떨어뜨렸더니 이제 뭐 나름 그럴듯해졌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볼 때 뭐 데이터가 작으면 뭐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어느 난리지에서 가져올 거냐 또 이게 CT에서 요걸 학습한 다음에 MR에서 학습한 다음에 CT로 던지면 CT에서 잘 찾을 거냐 옛날에는 CT에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MR하고는 전혀 다른 알고리즘,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짰어야 되는데 실제로 같은 걸 찾으면 뭐 이런 거고 또 이게 이제 숏 엑시스 뷰라고 심장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 MRI는 이제 엑시스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레프트 벤트리클이 절구통 같이 생겼는데 그걸 오소고날하게 자르게 영상을 찍어요. CT는 점 찍어서 바꾸고요. 그렇게. 그러면 잘 보면 이제 사람이 그런 걸 방사선사가 MR은 다 이제 찍을 때 이거 FOV 잡아주는데 그러면 심장이 가운데 있고 대부분 절구통처럼 동그랗게 생겼을 거잖아요. 이거 꼭 슈퍼바이 러닝으로 할 거냐?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 찾는 문제를 언슈퍼바이즈로 풀어도 풀리겠다. 이게 이번에 MIDL에 나온 부분이죠. 이번에 미카이 MIA 리뷰도 나와가지고 제가 리뷰도 했는데 전 억셉트 했어요. 근데 뭐 이런 이제 프라이어 난리지들이 있으면 이거 꼭 시멘틱 색은 누가 뭐 몇백 개, 몇천 개 그려줘야 되냐? 생긴 게 안에 루멘 있고 밖에 띠로 된 고노츠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찾는 문제로. 근데 더 웃기는 건 합성을 해요. 그런 거를 랜덤하게 합성을 해가지고 그냥 영상이랑 붙이고 학습을 해도 얘가 찾아요. 진짜 언슈퍼바이즈 러닝인 거죠. 이게 이런 쉐입 프라이어만 있다고 치고 이 바운더리에 정확히 그릴 필요도 없이 그냥 동그라미 가운데 하나 그리고 밖에 하나 그리고 이런 거 랜덤하게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한 영상만 만들어서 수십만 개를 학습시키면 그럼 지가 스스로 이 바운더리를 찾는 거죠. 진짜 언슈퍼바이 러닝이죠. 쉐입 프라이어는 물론 가지고 있었으니까 랜덤하게 그렇게 줬지만 그래서 그 학습된 데이터가 진짜 리얼 데이터의 바운더리 안 따라가도 잘 찾는다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고 그래서 제대로 오버뷰를 했고 그래서 이제부터 좀 프랙티컬한 포인트를 보면 기존에 이제 머티리얼이 있고 이미징이 있고 인스펙션이 있고 스크리닝하는 페이지에서는 대부분은 휴먼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이런 특히 컴퓨터 비전 문제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비전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인터체인저블 하고 근데 이제 의료 영상은 머티리얼이 일단 휴먼이고 이미징 디바이스가 있고 인스펙션 의사가 하고 이제 스크리닝을 하는데 일반인은 못해요. 그리고 이런 디퍼렌시에이션이 엑스퍼트만 도메인 날리지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의료 영상은 철학적으로 좀 다른 기반이 있는 거고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우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랑 이제 끼워서 개발의 사이클에 의사가 꼭 끼워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 발도 이제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의사랑 어떻게 협력을 이피션트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실제로 이 의사가 어디를 찍을지, 이미징을 어떻게 찍을지, 어떤 걸 볼지를 다 결정을 해요. 실제로 그거를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레디올로지에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뇌 종양을 볼 때는 MRI라는 장비로 어떤 시퀀스로 어떤 조영제를 넣어서 언제쯤 찍고 그 영상에 나온 패턴이 이러면 뭐 무슨 질환, 이런 무슨 질환을 그런 연구를 이제 몇십 년 동안 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디올로지 학회를 가자고 하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뇌종양 분할을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 그 밑에 백그라운드에 엄청난 많은 연구 옛날에 뭐 MR이 없을 때는 뭐 다른 걸로 이렇게 CT를 해도 되고 수많은 연구들이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런 것들 중에 지금 이 연구가 있는 건데 이것만 빙산 위에 이제 팀만 본다고 내가 그걸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좀 다르고 그래서 레디올로지도 상당 부분 이해를 해야 되고 레디올로지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RSN에 갔을 때 이미지 인터프리테이션 본다든지 우리 병원에서도 영상학과에서 레지던트를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옛날에 토요일날 오전에 했는데 그런데 가서 뭐 서준 선생님이 폐 노즐 폐 레디올로지스트들한테 이제 폐 노즐을 어떻게 판독하는지 뭐 이런 거를 항상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좋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교육 과정이 우리 병원에 있고 그 병원 우리 병원 안에 의대도 있잖아요. 의대 안에서 뭐 피지올로지, 뭐 셀바이올로지, 뭐 패소피지올로지 이런 거 다 해부학 다 배우겠지만 그런 거 대학원도 있고 하지만 임상에 가면 임상 코스워,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교육 과정이 있고 그 교육 과정에 가서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레디올로지 학회 가면 이제 이미지 인터프리테이션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모아놓고 막 이게
내가 와서 가르치고 이거 파이썬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든지 물론 의사만큼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뭔지 뭐 이런 걸 모르고 하면 진짜 그 고립되는 거죠. 내가 개발 사이클이 있는데 한쪽만 잡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랩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인공지능 더 잘 이해하고 메소돌로지 더 잘 이해하는 팀은 공대에도 있을 거고 회사에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학 지식을 쉽게 하거나 언제든지 그걸 가르치는 사람한테 1대1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항상 제가 서준 선생님 처음 했을 때 서준 선생님 해부학을 폐가 이렇게 생겼고 이게 뭐고 요게 몇 밀리고 뭐 근데 이게 뭐 그런 궁금한 문제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질문을 두려워하면 안 돼. 이게 인터디스플레이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 분야에서는 전혀 모르는 똑같은 용어도 전혀 다르게 쓰거든요. 세그멘테이션에 쓰는 세그먼트는 우리는 영상을 분할하다는 개념이지만 폐의 아나토미에 세그먼트라는 단위가 있어요. 어디든 대부분은 세그먼트라는 단위를 쓰고 그러면 아나토미의 단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사들은. 어쨌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르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일단 넘어가고요. 어쨌든 의료는 옛날부터 빅데이터였고 실제로 언서턴티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레벨의 언서턴티가 있어요. 이게 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 의사가 이 사람이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게 한 샘플이군요. 한 샘플을 가지고 의사가 몇십 명이 이 사람은 당뇨가 없는 게 확실한데 이분만 모더레이터의 당뇨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은 당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뭐 여기쯤 오면 이 사람은 모더레이터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모더레이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글이 한 게 대단한 거죠. 구글이 한 영상을 여러 명에게 판독을 시키고 그 여러 명에게 판독을 시켜서 그 중에 언서턴티가 없는 이 검은색 줄 위에 부분과 이 빨간색 줄 아래 부분만 뽑고 가운데는 버렸어요. 학습을 안 시켰어요. 이게 키예요. 구글 언서턴티를 매저를 했는데 언서턴티를 안 쓰는 방향으로 매저를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의사가 제너럴리 이게 정상이고 제너럴리 비정상이라고 한 것만 트레이닝 했었어요. 데이터의 일부만 쓴 거죠. 그래서 뭐 몇만 개 모았는데 8,000개인가 였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 쪼개보면 확실히 아니고 확실히 큰 거. 근데 이 데이터는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예요. 실제로 이걸 보면 각 샘플의 언서턴티 레벨, 인간의 언서턴티 레벨을 계산할 수 있죠. 이게 진짜 베이시안 모델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서턴티로 모델링해서 데이터 레벨, 적어도 휴먼의 인사이트에 대한 언서턴티 레벨을 계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데이터예요. 근데 그 다음 논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난 이거 가지고 더 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데이터 레벨의 언서턴티고 이거에 지금 선생님들은 요 한 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했으면. 두 사람이 했으면 두 줄 보고 있는 거예요. 구글이니까 돈을 때려박아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구글 말고는 나 이런 데이터 본 적이 없어요. 의사 한 명 다 비싼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뭐 샘플도 몇만 개를 뽑아서 그것도 7번에서 8번씩 리딩 시키고 한 명당 한 영상당 이거 몇십 개씩 리딩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글이 돈으로 첫 번째 논문이니까 엄청 고생했겠지만 어쨌든 이건 기념비적인 논문이고 이거 가지고 이제 할 것도 많은데 근데 여기 데이터 레벨의 언서턴티 뭐 이렇다 치고 디시전 레벨의 언서턴티도 있을 거잖아요. 모델링의 언서턴티도 있고 디시전에도 언서턴티가 있고 이 언서턴티가 중첩되거나 뭐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는 언서턴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딥러닝이 정가의 고도냐 흔히들 이제 뭐 벤조가 그린 그림인데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 에큐러시가 높을수록 데이터가 적을 때는 기존의 머신러닝이나 룰 베이스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걔는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에큐러시 개인이 별로 없죠. 근데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딥러닝이 더 좋다. 에큐러시 관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가진 문제가 충분히 많은 거냐 오그먼테이션을 해결할 거냐 기존 방법으로 해결할 거냐 뭐 이제 이런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피처 엔지니어링이냐 피처 러닝이냐 이슈가 있어요.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많으면 피처를 스스로 학습하는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의 장점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피처가 중요하다는 걸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뭐 그런 데이터라면 그런 피처를 잘 뽑아서 피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잘 구분하는 머신러닝
방법에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필립스가 만든 건데 데이터가 스파스하냐 데누스하냐 변수 수가 몇 개 안 되냐 뭐 밀리언 100만 개쯤 되냐 했을 때 실제로 아주 스파스하고 적으면 인간의 인투이션으로 굉장히 잘 푼다는 거예요. 직관으로 잘 풀고 알고리즘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모델 베이스나 스태티스틱이나 엑스퍼트 룰 베이스나 언슈퍼바이런 K-민지 클러스터링이나 뭐 예전에 얕은 샬로우 러닝도 굉장히 이런 문제를 잘 푸는데 실제로 딥러닝이 잘 푸는 건 데이터가 로그 스케일이겠죠. Q에서 밀리언이니까 데이터가 이제 개수도 많고 컴팩트니스도 어느 정도 되는 거. 잘 보면 이런 문제는 안 풀리는 문제 지금 알려져 있는 이 바깥쪽으로도 능력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고 이제 저희가 모든 문제를 딥러닝으로 풀어서 안 풀리는 게 이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느 문제를 피보팅 할 거냐 그리고 예를 들어 인투이션 잘 풀리는 문제를 오그먼테이션에서 딥러닝으로 푸는 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요즘 이제 컨셉은 이런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거의 모든 게 다시 딥러닝으로 다 풀 수 있다. 학습이 된다. 뭐 이런 입장이라 옛날에는 프로그램 몇 줄 짜서 짰던 것도 요즘에는 그냥 데이터 바이 데이터로 그냥 학습시키는 GPU가 남아도는 애들일 수 있는데 장점은 이제 베리에이션이 좀 강하고 데이터를 다시 다른 데이터를 읽으면 또 다시 학습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는 좀 더 유동성이 더 있다는 게 이제 그냥 컨셉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죠. 데이터셋 라지고 뭐 사우전드에서 밀리언이고 레벨이 문제인데 리유즈가 굉장히 중요해서 컴퓨테이션 어큐레이션 엔지니어링 타임이 있고 피저빌러티 스트롱 AI가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빡빡 기고 있죠. 그리고 모든 거를 딥러닝이 돈이 많이 들어요. 아까 데이터가 비싸고 첫 번째 높기도 하지만 뭐 GPU도 비싸고 여러분들 시간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셀프 드라이빙 카는 뭐 몇 트릴리언 마켓인데 카페테리아 메뉴를 프리딕션하는 거가 진짜 돈이 될 거는 좀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냐 뭐 경제적인 관점도 좀 봐야 되고요. 폴트 톨러런트는 뭐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오버피팅이 이제 딥러닝이 이제 오버피팅 대망이니까 뭐 스몰 데이터로 가면 오히려 학습은 되지만 이런 게 더 문제일 수도 있고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가 이제 룸 오브 썸인데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특히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너무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 클래시피케이션 대신에 0.9 정도 쓰고 테스트만 0.1 정도 쓰는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갑이지 않고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 갑이지냐 뭐 이런 인투이션이 필요한 거고 또 이제 트레이닝 루프가 이제 뭐 그리고 프리시전 리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한 밸리데이션은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애큐러시 나중에 다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트셋, 심플 모델, 딥러닝 뭐 실제로 베이스라인을 잡으라는 거죠. 딥러닝을 했을 때 베이스라인보다 낮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쉽거나 알려진 방법으로 베이스라인을 잡고 그리고 딥러닝을 트라이얼 해보면서 애큐러시를 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안 올라가면 심플 모델이 제일 좋은 건데 오캄스 레이저라고 오캄의 면도날이라 오캄이 수도사인데 뭐죠? 모세 팁에 천사가 몇 명이 춤을 출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를 뭐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얘기는 뭐 이런 거예요. 심플 이즈 뷰티. 가장 심플한 똑같은 문제의 해답이 있더라도 가장 심플한 거의 답이 정답이고 복잡하게 해서 같은 답이 나왔더라도 이 복잡한 방법보다는 심플한 방법이 더 맞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오캄스 레이저라고 이제 일종의 철학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뭐 엄청 만들었는데 심플 모델이 애초에 더 좋거나 더 러버스트하면 오캄스 레이저 관점에서 심플 모델을 써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아까 뭐 제가 매트릭스 보여줬지만 딥러닝이 전가의 보도가 아니고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딥러닝에 맞는 문제인지는 항상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데이터 컬처 데이터가 이제 지금 언더밸류고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할 건데
특히 이제 레이블이 이제 문제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아까 또 나왔지만 실제로 95%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고 바이어스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점. 특히 딥러닝이 문제가 시어리를 기반으로 발전한 학문이 아니에요. 돌려봤더니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시어리를 찾아야 되는 학문이거든요. 수학까지 다시 돌아버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인피니칼에서 우리가 뭔가 너무 잘 나오니까 이제 딥러닝을 이제 수학적으로 왜 잘 되는지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는. 인피니칼의 가장 큰 문제는 바이어스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샘플링 했을 때 가장 쉽게 샘플링하는 건 사람도 그렇거든요. 겹쳐져 있으면 사람도 애매하니까 극단적인 안 겹쳐져 있는 양분에서 A, B를 꺼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액큐러시 엄청 많이 나오고 0.99, 99.999 나오는데 실제로 리얼 와일드 데이터는 겹쳐져 있는 데이터는 그 0.5 나오는 거죠. 합치면 0.7 나오겠죠.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이터 샘플링 할 때 랜덤하게 전체 영역에서 랜덤하게 뽑는 과정이 없이 내가 그냥 아무 데이터나 가져다가 학습시키게 싶으면 극단적인 양쪽에 끝에 있는 거 이런 거를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인데 공부를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쉽게 사람도 뽑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뽑는데 편하잖아요. 컨비니언트 샘플링도 쉽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학습하면 너무 쉬운 피처에서 너무 잘 나오는 거죠. 인공지능 돌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이 모든 게 너무 비싸요. 항상 리유저빌러티를 생각해야 돼요. 이 데이터의 레이블도 그렇고 이 데이터를 나는 박재호 선생님이나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이 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박재호 선생님은 세팔로메트리 한 장 그리는데 10분에서 20분 걸리거든요. 라테랄 엑스레이에다가 점 20개 찍고 선을 8개 정도 그려야 되는 건데 남이 그리거나 이제 실제로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그리면 그냥 대충 그리거든요. 정확하게 찍지도 않고. 그거 이제 못 믿겠다. 자기. 그러니까 저 일일이 다시 그래서 1000개를 그려주셨어요. 이제 나는 그런 거에는 이게 결국 인간이 애매하게 가르치면 인공지능도 애매하게 배우는 거고 하이 퀄러티 누가 그리냐 의사가 정성 들이게 그려야지 정성 들인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게 엣진 거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 데이터 팀도 와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팀하고도 많이 교류해야 되고 의사들이랑도 많이 교류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려주는 그런 모델이 있으면 이름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제우스, 세팔로 모델 이게 학습이 되더라도 나중에 오픈 데이터 그것도 오픈해야 될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인류의 보고예요. 어떤 의사가 한 장에 10분씩 걸리는 걸 1000장씩 그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의 거 못 믿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그려야 더 일관되고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10명, 100명 있으면 더 좋겠죠, 그 데이터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디까지 데이터가 있어야 잘 학습되는 거고 선 따라 그리는 거는 이제 아주 다양한 관점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차를 하려고 그러면 차를 이제 잘 볼 수 있는 쉬프트라는 차가 어느 앵글로 있어도 피처를 잘 뽑을 수 있는 피처라든지 이런 피처를 뽑아서 뭔가 K-민즈라든지 클래시파이를 붙여서 이게 카라는 거를 했던 이런 이제 노란색 부분이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이거 사람이 일일이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잘 만들기 너무 어려운 거죠. 음성에도 있을 거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답을 주면 이걸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피처를 스스로 뽑는 피처 러닝을 하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는 아주 별로 안 좋은 걸 붙여도 충분히 앞단이 잘 구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대가 바뀌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 러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네이처에 이제 수많은 이제 알파고부터 시작해서 네이처 커버로 이제 우리가 돼서 실제로 머신러닝, 딥러닝의 시대고 메디컬 이미징도 이제 시대죠. 메디컬 이미징 의료의 워크플로우가 사람이 몸으로 바치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고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이 이제 레디올로지, 네이처 디지털 메디슨, 패솔로지 자아마 네이처, 데마톨로지 네이처, 애널스 오브 온콜로지, 안저 영상 자아마 이 자료 다 올려드릴게요. 네이처 바이오메디칼 이런 거에 더 중요한 건 자아마는 40점도 되는 미국 의학 회지거든요.
근데 일저자가 공학자가 된 논문이 몇 편 없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근데 뭐 구글이네 이제 안저 영상도 일저자가 공학자고, 뭐 코레스폰딩 의사 같긴 한데 구글에서 하이어한. 실제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으로 세상이 바뀌고,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도 이제 의료계고, 실제로 기생충학자처럼 이제 의사들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내 생각에는 의사만 하는 이런 잡일들이 있는데, 이 잡일을 인공지능이 해주면 의학은 또 다른 차원, 지금 아직도 이제 생명에 대한 욕구나 의료에 대한 욕구는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의사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잡일에 쓰고 있거든요. 의사밖에 못하는 잡일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프로그래밍 못해주거나 누구도 못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해주면 의사는 이제 좀 더 이제 차원 높은 의학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의학에 대한 니드를 계속 창출할 수 있겠죠. 옛날처럼 지금처럼 3분 의료가 아니라 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의료를 한다든지, 더 잘 치료한다든지, 못 치료해서 치료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엑스레이에서 만모, 이거는 브레인에서 T2 하이퍼 인텐시티 같은데, 나이가 들면 이런 브레인 안에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제 지금 폐의 기도고, 이 빨간 부분은 아마 림프노드 같은데요. 폴스 파지티브 같아요. 폴스 파지티브일 수도 있죠. 예. 예. 그리고 안저 영상이고, 안저 영상에서 뭐 당뇨성 망막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뭐 이렇게 로컬리 이렇게 나타나는 패턴이라든지, 이거 프로스테이트 MR이거든요. 폐 CT인데 노즐 거네요. 병리 영상이고, 이건 피부고, 이건 체스트 엑스레이죠. 이런 영상들이 의학적인 목적으로 수많은 방식으로 찍혀요. 특히 정형외과에 가면 정형외과 엑스레이 프로토콜은 150개가 돼요. 찍는 방법, 뭐 무릎을 굽혀서 찍느냐, 뭐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를 찍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서 프로토콜 북이 있어요. 이런 환자가 오면 부목을 어떻게 되고, 어떤 앵글로 어떻게 찍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도메인으로 들어가면 지금 CT나 MRI는 양반이에요. 어쨌든 사람을 눕혀놓고 그냥 규격대로 찍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가끔 뭐 다리부터 들어가거나 배를 놓고 찍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모달러티나 이런 특성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프랙티컬 포인트를 뭐 이런 논문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이랑 뭐 이런 것까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정도 더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끝내시죠. 정확하게 몇 시예요?